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달에 북이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북이 규정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올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한 자 정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깊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북이 두 개 국가, 우리는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고, 이게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민족으로 관계가 변화됐다. 남북 관계가 동질의 관계가 아니고 동족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남쪽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지금 당장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 공존론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남북관계로 가야 된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남북 간의 어떤 대치 또는 갈등 이런 것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남쪽 학계에 많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반도에 과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80년간,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질 때 북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두 개의 조선이 아닌, 어쨌든 유엔에 따로 가입은 했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굉장히 북이 강하게 했고, 또 그 이후에 2000년에 들어와서는 민족 공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이 두 개의 조선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가는 그런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공식적으로 북이 두 개의 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들 이런 것들로 북한이 얘기를 할 때 현실을 인정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현실. 지금 통일을 당위론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 그런 당위적인 목표와는 다르게 굉장히 위기이고 과연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회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런 현실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원적으로 보면 북쪽에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북쪽 내부에 이런 논의가 우리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 내부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층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내부에
계속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 중에서 그런 논쟁의 결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된 것에 기초해서 북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북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측 내부의 그런 어떤 다른 의견들,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에 들어와서 북이 6.15 공동연회나 범민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해외가 3자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북측 내부에서 이미 그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많은 교류와 협력, 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들을 평가할 때마다 북측 내부에서 젊은 층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행사를 끝내고 나서 과연 우리가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매년 6.15 민족통일대회가 또는 뭐 8.15 민족행사가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3자연대 방식의 어떤 통일운동이나 남북 간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최고로 이제 앞에 나와서 최고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안경호 당시 범민련 북측 의장인데, 2006년 정도 들어오면 북측에서 안경호 위원장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년간 우리가 많은 남북 간의 공동행사를 했는데 도대체가 변화된 게 무엇이냐. 남북 간은 여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과연 민족 공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현실에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민족 공조의 수준을 이런 공동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쪽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북측은 민족 공조를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남쪽에 많이 확산을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한국의 어떤 독자성, 정책 독자성을 높여가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흘러간 것에 대해서 북측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북측 내부의 대남 노선과 관련,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북측 내부에 그런 이제 논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북쪽의 어떤 전술적인 정책적인 변화, 남북 관계를 뭐 일정 부분 단절시켰다가 다시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쪽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2000년대에 북의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세대들이 바라보는 한국, 남쪽, 또 기존의 이 자기 윗세대들, 기성세대가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대, IT에 어떤 적응해 가는 그런 세대들의 어떤 문화적인 영역들이 이게 그 이전 세대하고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런 충돌들이 이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그게 또 다시 어떤 노선에 대한 논쟁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지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 이제 북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저는 2006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였다라고 좀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쪽은 1980년도에 노동당 대회를 열고 36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어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들, 북측 내부에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달성하고 당대회를 열자고 했는데 계속 그게 달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대회를 36년 동안 못 열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러면 북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은 이 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데 2006년도에 36년에 당대회를 연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앞으로 북한이 국가 전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6년도 7차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평화적 이행의 방법과 비평화적 이행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70년대에 북쪽 내부에서 정립이 됐다가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이후에 거의 얘기가 안 되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거의 40년 만에 다시 당대회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북측 내부의 대남 전략과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비평화적 이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북측 내부에 저 논쟁만 가지고 보면 북측 내부의 군부라든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보론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비평화적 이행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두 개의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까지 가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목조들이 남북관계의 우여곡절마다 점차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세대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남북관계와 인연이 없는 과거의 남북관계에 어떤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된 그런 것들이 계속 지난 한 20, 30년 동안 북쪽 내부에 존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북한의 노선 변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 전반적으로 노선 변화를 전환을 해서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북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북이 그런 방향을 가기 위한 샘플들을 북에서 본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그게 앞으로 10년, 15년에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부분만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국가 전략을 새로 점검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 대체적으로 한 1년 반 동안의 리뷰가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리뷰의 핵심적인 기준점이랄까 이게 뭐냐면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있던 시절의 당 국가적인 정책 이런 거로 회귀한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94년도 죽기 이전에 내놓은 북의 전반적인 정치적인 노선의 기초에서 그 이후의 국제적인 변화나 국내적인 변화들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시대 집권 일기의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목표로서 김정일 시대 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때 이제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는 거로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저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새 시대의 산업혁명, 뭐 우리 쪽 얘기하면 이제 경제적인 재건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하는 지표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적인 질서는 자본주의 국가와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불가피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도달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전 세계가 조선을 중심에서 도는 곳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 속에 조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구조를 봤을 때 미국의 유일 패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의 진영 우호적인 국가였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어떤 개혁개방의 길로 가고 있고, 또 동아시아, 동유럽의 어떤 사회 체제는 완전히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속에서 결국 자본주의 국가의 무역도 확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구조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처음 나오면서 내세웠던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한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한다. 이게 과거처럼 사회주의 진영이다, 자본주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게 실리가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된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여러 영역에 이 실리라는 말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도 북한은 자력갱생 얘기를 하잖아요. 자력갱생 얘기를 하면서 자력갱생을 막 비판합니다. 자력갱생 노선은 맞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속옷을 하나 수입해 오려면 1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면 5원이나 든다. 이건 자력갱생이 아니다. 자력갱생을 할 부분과 실제로 교류를 통해서 더 싼 가격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취하는 게 이게 자력갱생 노선과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실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그때 우리가 북쪽 할 때도 평가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이제 개혁개방 또는 개방을 얘기를 하면서 실리 사회주의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실리, 이 실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세계적인 추세 수용과 실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이 이제 당면 과제로 전략적인 노선을 예상한 게 경제와 핵무력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국방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했는데 국방이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 들어와서 이 순서를 바꿨죠. 경제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2018년도에 가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경제 건설 총노선, 총집중 노선을 얘기를 하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제 구상에서는 자, 그러면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강력질,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그 기본 정신은 유지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이 스탠다드에 맞게끔 내부적인 경제 개선을 하고 경제 그 운영 방안들을 좀 바꾸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끔, 그리고 대외 개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김정은 시대 일기의 기본적인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북의 입장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을 해야 된다. 지금 자본주의권과의 무역을 늘리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다. 미국과 싸우는 방식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2009년도에
그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주지사가 있었죠. 북에 이제 특사로도 여러 번 갔고, 그분이 2019년도에 북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너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던 김계관 부상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대외전략에서 포괄적 대외전략으로 간다.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으로 다 문을 열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포괄적 대외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어디서 봤냐면요. 2013년도면 김정은 위원장이 12년도에 정식으로 취임하고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침 또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우리로 치면 정전기념일, 북에서 얘기하는 전승기념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당시에 그 주간에 이루어진 10몇 개의 행사에 다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했다기보다는 참가하도록 그 실무진한테 강요를 받습니다. 원래 그 메인 행사에 몇 개의 얼굴을 보이면 되는데 일일이 작은 행사까지 다 해서 완전히 마지막 폐막식 사진 찍는 장면까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다 합니다. 제일 악권인 상황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박물관, 우리로 치면 북의 박물관에 새로 개관해서 거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데, 그때 150명의 해외 기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당시 7월 행사에는 해외 기자들을 다 초청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 아시죠? 막 밀고 막, 근데 그거를 경호원들이 거의 제재를 안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막 떠밀려 다닙니다. 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북의 당시에 대남당당 비서가 김양건 비서인데, 이 세대들이 새로운 후계자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향후에 외교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간다든지 일본에 간다든지 대외적인 정상회담 할 때에 관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들에서 다 이제 사전 저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대외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뭐 등등에 대해서 일정하게 논쟁의 결과 북중 내부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북중 내부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2000년도에 북을 한 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북쪽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편차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대남 노선은 뭐 여러 가지 강원 전략을 썼죠. 어떤 때는 막 협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대규모 교류 행사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노이 회담까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까지는 대미 노선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발전시킨다 라고 하는 노선의 기초에서 10년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2019년도에 저런 방향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논쟁들을 누르면서 하노이 회담에 나왔는데, 이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기존의 논의에서 이런 논의를 주도했던 북쪽의 어떤 브레인들이 대체로 보면 북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봐라, 틀리지 않느냐. 미국과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남쪽 봐라. 남쪽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소수였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다수의 목소리를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하노이 회담이 딱 끝난 다음에, 결렬된 다음에 북쪽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할 거라고 다 하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는데 갔더니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왔다. 뭐 지금 당장 뭐 야당에서 난리가 나고 신문 뭐 이런 데서 비판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외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외교 안보 라인 다 사퇴하라. 당연히 그런 얘기겠죠. 근데 북한은 더 심각하죠. 우리가 아는 북한의 구조에서 보면 자신들이 얘기하는 최고 지도자가 수령이 큰 먼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갔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러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이러한 대미인식, 대남인식, 또 그에 기초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국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권 2기에 들어오면서 저런 방향으로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5년 후에 아까 제가 2006년도 당대회를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러한 노선들의 대체로 보면 이제 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미국하고는 이제 대미 장기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에 대해서 그걸 걷어찼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협상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재정립이 되고 대남 문제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의 국가 이거 인정하고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이 내세운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80년간의 남북관계를 결산을 해보니 논의해보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시점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달라진 게 과연 뭐냐 근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어쨌든 두 개의 국가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조건을 인정하고 이 한반도에 두 개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남북관계 또 전반적인 새로운 전략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마 전술적으로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022년도에 대미, 대남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당연히 총괄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서로 간섭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이 발언은 뭐냐면, 자, 우리 남과 북은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한 두 개 국가로 있었는데 그거를 굳이 당위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에서 계속 그걸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현실을 인정하고 그 두 개 국가라고 하는 속에서 일단 당분간 따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서로 내정 가서 하지 말고 자기 갈 길 가자.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처음에 출발은 아마 그렇게 출발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북이 22년도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남북 관계를 대적 사업으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주적 개념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걸 하고, 잘 아시겠지만 충격법으로 개성 공단의 관리 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참 우리로서는 참 충격적인 거죠. 아니 그 남북관계 그렇게 안 주시면 그냥 그걸 다른 걸 활용하면 되지 왜 그거를 폭파까지 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은
북이 두 개 국가를 내세우면서 평양 입구에 있었던 3대 원장 기념탑을 해체해버리죠.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아니, 그것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어떤 어쨌든 다양한 성과로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이런 걸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북의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인가. 만약에 기성세대, 그 이전에 남북관계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북의 발언권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북이 두 개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용어를 그렇게 쓰죠.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 것들하고 우리는 같은 동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2023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미친 영향들은, 첫째는 2023년도에 북의 경제가 굉장히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제재도 심해졌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2023년도에 자력갱생으로 어쨌든 특히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틀에 한 번씩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 북러 정상회담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현실적인 계기였다고 봅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은 저는 두 가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우리가 북쪽에 어떤 경제건설 구상을 내세우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북쪽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구상은 좋은데 너네가 무슨 돈으로 국제 경제제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자본 유입도 안 되는데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맞기다. 한계가 존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9월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은 자신들의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거의 약속을 받았거나 확보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푸틴의 답방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푸틴의 평양 답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6월달에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듯이 북러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협력 조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한미 또는 한미일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뒷배경을 러시아가 확실히 해주는 그런 군사동맹 체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담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전원회의가 있었던 12월달 요 3개월에 어떤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두 개의 조선론, 두 개의 민족론으로 노선이 정리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정치적인, 내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북쪽 내부에 그런 준비 절차가 거의 안 된 게 아닌가.
역사 교과서도 새로 써야 되고, 민족, 뭐 결의, 동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지 말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뭐 제중동포나 일본에 있는 뭐 총련인 사회나 이런데 그런 지침들이 내려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 교육을 동포나 뭐 같은 민족, 같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류의 문장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그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려와 있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특등 주구 집단으로 대한민국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북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제의 괴뢰정부라고 했습니다. 괴뢰정부. 정부만 괴뢰정부고 남쪽에 사는 북이 얘기하는 인민들은 같은 민족이 동포라는 얘기. 저 북쪽용어로 얘기하자면 저 괴뢰정부만, 저 반민족적이고 반민족인 괴뢰정부만 없어지면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특등 주구 집단으로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이죠 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북이 두 개의 국가나 이 선언을 한 후에 뭘 했습니까? 과거에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없앴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뭐 민족화해협의회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북쪽을 비판할 때 북쪽이 뭐 통일전선 전술을 쓴다 했을 때 통일전선 기구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당에 있던 통일전선부는 국으로 격화돼 가지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된 형태로 됐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 남쪽에는 지금 북에서 봤을 때 여기서 북이라고 하는 건 저 논의를 주도했던 북의 이 지금 현재 주류적으로 등장한 오피니언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는 자신들이 힘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통일전선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힘이라고 하는 실체로서 이제 남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북은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북한의 이런 어떤 노선의 전환에 대해서 남쪽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감동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북의 내부에 큰 어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정세를 돌파하면서 체제를 결속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통일부가 이러고 있죠. 북이 굉장히 경쟁이 어렵다는 거, 뭐 인권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뭐 등등. 남쪽의 한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북쪽에 퍼졌으면 북쪽이 저렇게 문을 완전히 걸어 당겠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딜레마. 지금 북쪽이 핵은 개발했지만 핵 이외의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북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럼 그런 위협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 현실을 인정해 가는 것이 북이 지금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이 핵 개발을 완료했다. 2017년도에 이제 우리는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도에 들어서
17년도 한참 막 트럼프하고 논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핵은 꼭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2의 사명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사시에 핵은 방어용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6, 17년도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민족한테 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해야만이 북이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두 민족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북이 지금 4대 세습 구조를 정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런 노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뭐냐면 북이 대적 자율성 확장, 이걸 좀 제 얘기로 한다면 한반도의 주변에 어떤 평화적인 환경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현실,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것을 모색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은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온통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어떤 서로 한동안 따로 가자라고 하는 체제 경제. 남쪽은 남쪽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본주의 고도화 이런 부분으로 경제 건설을 하고,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 건설 또는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 뭐 어느 쪽 평가가 맞는지는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북측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는 현실적으로 당면한 거는 경제다. 그거의 중심에 안보 문제, 안보 국방 문제, 대남 문제, 대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지금 8월달, 이제 7월달, 8월달 되어 가면 남북 간에 이제 군사적인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또 확대돼서 되면은 굉장히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사실 남쪽의 학계들의 견해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선 전에 뭐 핵실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지를 다니고 있죠. 지금 북의 김정은은 관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백두산 관광지 가서 스키장 뭐 건설하겠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당일 관광 100만 명 정도를 소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또 지금 이제 미완된 원산 갈마지구 해양 대형 휴양도시 뭐 건설 이거 내년 5월 때까지 완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대대적인 관광이 가능하도록 또 그걸 굉장히 지도자가 현지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그걸 가능하게 위한 평화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가겠죠. 왜? 지금 당장 무슨 7차 핵실험 하게 되면 그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막 세부적인 몇몇 명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과연 그런 형태까지 가겠느냐.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제는 아마 계속 우리가 사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겁니다. 저기를 또 가질치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국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남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학계나 여러 가지 토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민족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한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또 왜 북이 지금 이런 새로운 전환을 했는가? 뭐 이건 제가 배경적으로 많이, 세 번째는 그런 인식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해요. 의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두 개의 국가로 넘어 왜 두 개의 민족론까지를 갖는가라고 하는,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연방제 통일의 전제는 뭡니까?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완성된 형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북의 계속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런 전략적 통일 구상을 완전히 폐기하고 딴 국가고 딴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을 했고, 이 회의론의 핵심은 결국 하노이 회담 부분에서 남쪽이 지속적으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협의를 통해서 하노이 회담의 초안이 마련이 되고 그 초안에 사인할 미국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출발하는 전날까지도 북에서는 끊임없이 확인을 요청을 했고, 우리는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의 입장에서는 이 큰 남쪽이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북쪽 내부의 정치 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론,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책임론을 많은 집단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결국은 어디가 희생양이 되냐면 남북관계에 담당했던, 더군다나 북미 간에 이 협상을 할 때 외무성이 한 것이 아니라 통일조선부가 했기 때문에 이 통일조선부의 간부들이 대체로 비판할 때 주요한 비판의 타겟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3개월 정도 후에 남북이 사실상 하노이 회담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평가, 결산을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가 제대로 결속이 안 되고 완전히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지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단이 뿌려졌죠, 북에. 그러면서 북에서 딱 바로 나온 남과 북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다. 남쪽에 대해서의 정책이 교류, 협력, 공동 변형의 대상이 아니라 주적, 대적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성 얘기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조선을 해방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까지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 요인, 이렇게 변화된 요인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주로 정세적인 요인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든지 그로 인한 북한 내부의 최고주자의 권위에선 한미 합동 군사력 강화, 대북 아주 조그만 거지만 상징적인 거로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쪽 정부가 억제하지 않는 것 등등. 내부적인 요인은 다음 강의 때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북쪽 내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에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북쪽 내부의 어떤 노선적인 세대적인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 외부적인 요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북이 공식화하는데 국제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작용을 했다. 대표적으로 국제 질서가 미국의 유일 패권이 약화되고 국제 질서가 다각화되면서 북쪽이 대외적으로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거로 작년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이 큰 변수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태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
평가하고 조사하고 평가하는 패널을 무력화시켰죠. 지난주에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그 방천에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마침 그 조로간에 열린 철도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북으로 나시로 들어가는 기차를 다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일일이 한번 쉬어봤습니다. 저한테 공유가 돼서 했더니 거의 뭐 20개 이상의 그 화물을 싣고 갑니다. 거기 뭐가 실렸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석탄이 실렸는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의 국제적인 대북 경제 제재는 무력화됐다고. 그런데 이걸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연변 통째를 핵사찰을 받고 완전히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중에서 5개, 뭐 식량, 보건, 뭐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5개 분야의 제재만 해결해주면 연변 핵시설을 완전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러시아의 관계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점차 그때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주장했던 이 5개 분야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플러스 그 이상 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북러 간에 군사 무기와 관련된 수출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증거는 없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에 무엇을 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밀,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규칙적이었다고 보고요. 뭐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본 겁니다. 이런 대남 전략의 변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북이 2017년도에 대북 전략국가 핵 보유했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북측 내부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변하는, 또는 구호 차원에서 변하는 게 그 이전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쎄 그래도 이게 민족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북측 내부에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이 있었다고 하는 강력한 어떤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서의 특징적인 것이 그 이후에 막 발표된 논설들을 보면 민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뭐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력, 힘에 의해서 조국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북측 내부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채택된, 변경된 이 당규약에서 그 부분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이 과거와 같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그런 남조선 혁명론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실행하는 이런 형태들 이거 안 하겠다. 남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통일과 관련돼서 이게 남쪽과의 교류 협력이니 뭐 이런 건 그거 없다.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북이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을 통해서 북의 국력이 더 위의 공간에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유사시에 그 힘을 사용할 형태가 된다면 그런 형태로 조국 통일을 할 수도 있다. 이 앞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유사시. 그런 형태로 어떤 당규약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규약에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년 후에는 이제 이 조국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거죠. 2001년도부터 2014년 오늘 1월 달에 이제 김여정이 이제 단합을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21년도의 당대회까지는 북이 여전히 기존 노선이 위에 있었다. 논쟁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마지막 날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차례나 친서를 주고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뒤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이제 2023년도를 지나면서 형성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해서 아주 뚜렷한 어떤 대북 정책 또 흡수 통일을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미일 거의 준 군사동맹 체제로 가는 형태들 또 9.19 군사합의의 1조 1항을 유보하는 뭐 이런 등등 또 대북 전단 날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완전히 그래서 2024년도 1월 달에 김여정 담화를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죠. 김여정 부장의 이야기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정리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끝나고 보니 결국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나쁘더라. 미국에서 그만큼 무기에도 더 많이 들여오고 도대체 남쪽의 보수 정부와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하는 진보 정부 사이의 차별점이 과연 뭐냐. 둘 사이에 한쪽은 예를 들면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한쪽은 뭐 대등한 뭐 연방계 통일을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흡수통일하는 건 맞다는 거죠. 방법을 힘으로 옷을 벗길 것이냐 햇볕으로 옷을 벗길 것이냐 이 차이밖에 더 있는 게 뭐냐. 또 그 내부에는 남쪽의 586 세대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 재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자신들이 과거의 기성의 관념과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로 가는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탁월한 능력이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북쪽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둘이면서 하나 대외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둘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동포고 하나의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광범위하게 저기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때가 더 기회다. 이때 우리가 통일론에 통일에 더 적극적인 것이고 북쪽은 반통일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쪽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있지만 북쪽은 어쨌든 이 부분을 명백하게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해 나가고 있죠. 3대 원장 해제뿐만 아니라 지금 경의선 또 저쪽 동해선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철폐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북이 남쪽을 반통일 소리라고 비판하면서 그 핵심적인 증거로 내세울 게 뭡니까? 콘크리트 장벽이었어요. 우리가 이 군사분계에서 콘크리트 장벽 한 거를 북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콘크리트 장벽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봐라. 지금 통일의 장벽을 누가 쌓느냐. 저 남조선에 저 반통일 세력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지금 북이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지금 군사분계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지뢰 매설을 하고 철도 다 지금 연결점 다 드러내서 이동하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의문으로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국가로는 이해하는데 왜 북이 그렇게 주장했던 연방제안이 유일하게 통일 방안으로 북이 얘기한 연방제까지를 과연 포기했을까? 왜 두 개의 민족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을까? 저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을 과연 고려를 했나? 저걸 정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북이 생각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 동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예전에는 어쨌든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고 또 예를 들면 청년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고국은 대한민국이지만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다 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딴 나라고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에서 막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민족론입니다. 북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민족이라고 하느냐. 4개의 징표가 있다고 얘기하죠. 언어, 혈연, 지역, 그 다음에 문화. 이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과 언어와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고전적인 막스 레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죠. 경제의 공통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혈통이 얘기합니다. 즉 이것의 논쟁선설 얘기를 보면 한민족이 또는 조선민족이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갈라진 남쪽에 있던 피와 언어를 공유한다면 이건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게 북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이게 북에서 얘기를 하면 196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대학교 1학년 때 교수가 나와서 민족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민족 개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적 공통성이다 라고 그 연설을 하니까 거기서 반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냐?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공조를 다시 막 얘기를 할 때 북쪽 내부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이름으로 2002년도에 민족주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때 대화라고 하는 문건을 또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 딱 4가지 징표를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언어와 이 혈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논리를 보면 민족론을 새로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그 문건을 폐기하고 새로운 민족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북이 동질 관계가 아니다. 동질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동질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이제 사회주의 고도화로 이제 쭉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징표가 북의 협동적 소유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협동농장이 다 국영농장으로 바뀌었어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이 없어지고 우리로 치면 CU에 해당되는 격리라고 하는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남과 북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다. 남쪽은 고도로
높아진 자본주의 국가고, 북쪽은 이제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해 가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체제인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북은 남쪽이 자본주의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거는 미국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보통 사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쪽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허약하거나 금방 무너지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적어도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북쪽의 사회주의와 남쪽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치되는 상황이 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 또는 그런 판단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문제, 거기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대단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실리가 나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북의 논리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한 논리적인 흐름에 이 북쪽 내부에서 자꾸 다수가 되고 그게 공식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결정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 또 평가를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6도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북이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 조건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저 중에서 밑에 실행조치로서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를 수용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정상회담도 얘기를 하고, 연방연합제 얘기가 나오고, 남북의 평화 공동 번영,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적대 중지라든지 군사적 신뢰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일부 시행하고 표방을 했죠. 평화협정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임기 5년 내에 평화협정을 조약으로까지 확고하게 한반도에 평화체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부분을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우회담으로 좌절된 이후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몇 가지 잘못된 선택, 그런 부분들이 북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의 새로운 세대들이, 여기서 제가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측의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로 치면, 공무원 사회로 얘기하면 사무관, 서기관급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생각 구조 속에서는 도대체가 남쪽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4년마다 행정부가 바뀌고, 2018년도 6월 달에 결국 6.12 북미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외교적인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주면서, 약속을 하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도, 전면적인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결국 행정부가 바뀌니까 그 부분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북관계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그런 합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정세나 또는 북의 여러 가지 조치 등등에 이렇게 상등작용을 해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북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리고 그 큰 문제가,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북측은 5년마다 그 합의가 뒤집혀지는 순간 그 합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다친다고 하는, 그것을 최소한 지금 2번 이상을 북은 경험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언제 했냐? 이명박 정부 등장했을 때. 그때 북측의 대남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의 이명박 정부,
새로운 보수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의 이루어진 합의는 지켜질 것이다라고 계속 북쪽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 논리를 기초해서 북측의 대남 사업 라인들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하나도 안 지켜졌던 거죠. 물론 뭐 거기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많은 당시에 대남 사업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또 언제 다칩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러면서 특히 하노이 회담과 이명박 정부 등장할 때 그 차이점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북쪽의 대남 라인이 닫힌 이후에 그걸 물러나면 새로운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대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그래도 이전에 계속 통일전선부에서 또는 당의 국제부에서 대화, 다른 나라의 대화나 협력 이런 부분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우리 다 알겠지만 이후에는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 이른바 과거에 통일전선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장차관으로 와서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지금 통일부 장차관이 통일부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지금 움직이는 것과 유사하게 북측의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측의 주요한 통전부를 이끄는 주요 상층부들은 대부분 과거에 이 큰 회담을 할 때는 국제부의 중심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비밀 협상도 하고 정상회담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이제 군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일전선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논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방제 통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이 폐기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서로 다른 체제가 어느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항복선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하게 되면 두 개 연합이든 연방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게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것에 기초해서 결국 나중에 전 인민의 총의를 목표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를 선언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게. 남쪽은 5천만이고 북은 2,500만인데 총선거를 하면 과연 누가 이기는가 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 근데 북은 처음에 저 연방제를 만들 때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적어도 반 정도는 저러한 것에 지지하고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투표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북의 2,500만과 남의 5천만이 아니라 북의 2,500만과 남쪽의 2,500만이 연대해서 총선거를 하면은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 수 있다. 단일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먼저 일찍 알고 있는데 북쪽은 이제 그런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게 결국 당규약에서 남조선 혁명론의 공적인 폐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저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연방제의 단계론을 새롭게 규정하고 최종적인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북의 지금 이번 조치는 완전히 통일을 배제한 것인가라고.
완전히 이게 전술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자신들이 앞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10년 구상, 20년 구상의 경제 건설 플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따로 살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 조선민족은 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통일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3대 연동탑 해체나 개성공단 관리공사 폭파시키는 이런 충격요법으로 본인들의 단호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게 북한의 지금까지 작년 12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나온 문건 이후에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북한 문건에 보면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통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거세하는 조치들을 또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앞으로 이제 교과서 다 새로 쓸 거고, 교양 다 그렇게 얘기하고, 남쪽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주요한 적이다. 그런 교육 시킬 거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문제, 지금 현재 북쪽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지금 해외 동포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민족론을 새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2002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발표한, 가장 최근으로 2002년도에 발표한 김정일 위원장의 민족론을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전적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규정하는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로 규정하든가, 피와, 그러니까 이 혈연과 언어가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온다거나 뭐 그런 조짐은 안 보인다고 하는. 또 북의 젊은 세대들은, 이때 젊은 세대들은 중간 정도, 한 40대 50대들의 생각에서는 남쪽의 인터넷, 남쪽의 방송, 남쪽의 신문들을 쫙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언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언어가 아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애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서, 얘하고 나는 같은 언어를 쓰는 이게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지금 그 세대들은, 지금 우리 통일부도 북쪽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북쪽의 40대 50대들도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남쪽의 그 눈으로, 글로서 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같은 언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나는 과연 동포인가? 그런 동포들이 저런 언어를 쓰면서 북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능수능란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직설적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이나 북이나 지금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통일부 차관이 들어오면서 어젠가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일성이 뭐냐면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해서 북쪽을 후투통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취임 일성이에요, 그게. 이제는 이제 숨기지 않는 거죠.
통일부조차도 국방부라든지 뭐 외교부 뭐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통일부는 과거 같으면은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한민족 공동의 1단계로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하고 교류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견제한다. 이런 다 고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는 북쪽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통일로 같이 가야 될 동반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 규정이 이제 남쪽에서도 완전히 폐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형태들이 북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제일 위험한 서해지구에서의 해상에서의 군사 충돌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쪽이 도발하면 지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뭡니까? 즉시 또 그 원점, 도발할 원점, 예를 들면 포를 쏘면은 그 포를 쏜 그 지점을 몇 배 이상 원점을 타격해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점이 확인되지 않은 도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점이 확인되지 않은 도발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첫 번째 적용은 적대적 작용과 반작용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북은 그렇지 않은 형태를 또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삐라를 뿌리니까 오물풍선을 날리죠. 그러면서 북이 했던 조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군사적으로 굉장히 사실 큰 문제였습니다. 그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그걸 제거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북이 GPS 교란하고 이게 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에서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는 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늦게 한 방에 2,000원짜리 레이저 무기가 있다. 그거를 이제 풍산이 들어오면 다 파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 번 쓴 걸 다시 재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남북관계 통일 문제 암울하다. 그냥 북의 논리로 봤을 때 지금 북중 내부의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10년은 간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북관계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있지 않느냐. 이건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미 특사 보내서 남쪽에서는 방위비 증액 실리를 취하고 북쪽은 자신이 어쨌든 북의 이 핵을 중단시켰다, 동결시켰다 라고 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차단선을 그은 게 있죠.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남쪽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인 거죠. 북이 남북관계 전환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당위로 과거에 얘기했던 평화, 통일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대해서 재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현실을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또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오신 분들도 대체로 보면 이제 연배가 대체로 50 이상인 분들이 거의 주류 거의 대부분인데 그 이하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 통일, 남북관계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그리고 10대들의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
우리도 전 세계가 지금 거의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구적 생각을 하는 층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그 전에 뭐 일베와 같은 현상들처럼. 유럽 같은 경우 또 그 플러스 그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도 대부분 그런 거겠지만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대체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북은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이다라고 하는 게 40% 간당간당합니다. 40% 간당간당해요. 이미 30%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단계적이든 뭐든 통일을 해야 되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사고로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층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일 중심적으로 많은 이제 이 생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따로 살자. 통일하는데 돈이 좀 더 들어? 세금 더 내야 돼? 아이, 그럴 생각은 없다. 그냥 따로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또 북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북한 한번 치면은 대체로 뭐 10만 이상, 뷰가 10만 이상 뷰가 가는 거는 뭐 이만값처럼 대체로 북을 그냥 하나하나의 이미지나 이슈로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또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클릭수가 나오는 그런 영상물들을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저쪽으로 가면. 적극적으로 쟤네들 진짜 안 된다. 예?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흡수를 통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북쪽은 우리하고 진짜 완전히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지 저기서? 응?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저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쪽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기성세대들이 어떤 당위적인 생각으로 통일을 얘기하고 같은 민족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쪽의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기존의 같은 민족, 동포, 연방제 이런 형태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북이 해왔는데 이제는 북도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북쪽도. 그러면서 북쪽의 어떤 10대, 20대들, 30대들 사이에 남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를 추구하면서 그냥 따로 사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북에 새로 개건된 평양 지하철 내에 있는 그 전자 이 판인데 거기 보면 스포츠면 이렇게 열면 유럽 리그 이번에 유로 2024는 스페인이 우승했잖아요. 그런 각 유럽의 각 그 실업팀들의 경기 결과를 저게 다 볼 수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네 저런 거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져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서 유치원 때부터 국기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이 국가가 제일이고, 이 국가를 우선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수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무슨 이런 데 가시면 다 바코드 찍어서 전자결제를 하고 그걸 하잖아요. 북쪽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북쪽도 이제 저 바코드 찍으면 딱 해서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고 있어요. 노동신문 발행 부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신문 발행 부수가 반으로 줄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논평했냐면 북이 돈이 얼마나 부족하면 노동당 기반지 노동신문 찍을 돈도 없어서 반으로 줄었겠느냐.
노동신문 독자들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왜? 다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한 세대들과 우리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보면 남과 북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과 북의 젊은 세대들은 IT, 스마트폰으로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어떤 이 사고체계 속에서 동질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민족적인 색채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기성세대에서 통일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것의 연대를 얘기하고 운동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심각한 사실은 문제라고 하죠. 북쪽하고 소통하기보다 우리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 두 개의 국가론을 선언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조성되는 정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평화와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번영하는 문제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노선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비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물론 뭐 그래 다른 국가 다른 민족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말 없지만 한반도에 평화 운동을 하고 어떤 통일을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입장에서는 북이 두 개 국가론까지는 오케이. 근데 두 개의 민족으로 가는 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이게 북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10년, 20년, 최소한 10년, 20년을 간다. 라는 사고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한국에 있는 뭐 대북 NGO 단체, 또 협력단체, 뭐 여러 가지 평화 통일운동 단체들이 그것에 맞게끔 개편을 해야 된다. 뭐 가장 좋은 거는 다 자기 주도 유지하면서 상층부에 새로운 어떤 연대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지금 대북 지원단체 협의회, 북민협이나 뭐 미나협 뭐 등등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기존에 자기 활동들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그 위에 연대기구를 만들고 그 연대기구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어떤 그런 상근자, 중간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카데미를. 뭐 연령적으로 보면 뭐 조금 나이가 든 연배 정도 되면 40대, 50대. 제 어떤 그 교육 문제들이 해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 지금의 어떤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어떤 강좌를, 아카데미를 열고, 거기에서 어쨌든 그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새로운 세대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몇 년 지나면 남쪽에 있는 통일운동 단체나 무슨 여러 가지 조직들은 그냥 이름만, 간판만 있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전혀 다른 20대, 30대의 통일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 통일운동 단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운동이 거의 정반대의 통일운동 단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북을 배제하고 하는 형태의 통일운동.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고의 기초에서 앞으로 5년, 10년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어졌네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국가로 떨어져서 그럼 뭘 할 거냐? 저는 예전에 했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남북 철도 연결, 서울과 경의선을 시너지로 있는 도로 연결, 이런 문제들은 두 개 국가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여기에 걸림돌이 과거 됐던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신의주까지 도로를 놓고 그 톨게이트 비용 또는 그 사용료를 북측에 내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핵으로 전환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적인 위협으로 두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게 실제로 필요하고, 북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고속도로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양해하는 그런 국가적인 관계,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민족 사업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국제 협력적인 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변화시켜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는 조선 말기에도 있었고, 또 1950년대 이제 중반부터 재기시작해서 4.19 시기에 중통론이라고 하는 조직까지 만들어졌었죠.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제 국방권과 자위권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의 어떤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개념이냐,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의 방법으로서 연방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같은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북측이 90년대, 2000년대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앞으로 10년간은 북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북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가고, 또 지금 현재 북의 법제나 뭐 이론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사회주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립화 이야기를 할 때, 또 국가연합을 할 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의 체제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전에 말은 안 했지만 국가연합이든 뭐 다른 어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든 할 때 그 기본 전제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연합이 되든 연방제가 되든 북은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남쪽에 흡수가 돼서 자본주의, 또는 흡수가 아니더라도 북이 자연스럽게 개혁개방이 돼서 자본주의화로 점차적인 이행 관계를 걸어서 한국과 통일로 가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생각 속에서의 국가연합이나 그 국가연합의 이후의 어떤 중립화 문제는 뭐 동북아에서의 평화협정이든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에서 보장하는, 또는 새로운 협력체에서 보장하는 형태로서 그때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문제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북이 두 개 국가를 넘어서 두 개 민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언사를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른 체제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자꾸 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과 북은 완전히 소유관계가 다른 체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또 두 번째,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북쪽 체제는 오래 지속이 될 거고, 향후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북쪽 체제를 봤을 때 우리의 일방적인 우월감에 기초해서 북쪽의 사회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중 간에 논의되고 있는 뭐 하루에 100만 명 규모의 일일 관광객이 오고 가고 1년에 3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대한민국 사람을 제외한 세계 사람들이 북쪽으로 오고 가는 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유튜브나 SNS에 사진이 올라가고 동영상이 올라가고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과거의 평화교육 뭐 이런 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형태를 통해서 북의 변화된 도시나 변화된 모습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북은 법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규범적으로 하나 둘씩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뭐 사진 찍는 게 일부분 제한이 있었다면 그게 늘어나면서 이제 제한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런 형태들로 가게 되면 그때의 어떤 북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세대의 이념적인 것보다 젊은 세대가 그래도 조금 감각적으로 즉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변화 자체가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통일을 좀 생각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단계 고양시켜주는 북쪽에 우리가 그토록 북쪽은 좀 다른 사회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북쪽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80년대부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우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북의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게 뭐 관광이든 뭐 다른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좀 변하고 있다는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추구. 이거다.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추구라고 하는 것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에 큰 축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중국, 러시아, 뭐 등등, 베트남 이런 형태들의 선진 기술이나 그러한 어떤 일정의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리 추구는 그 속에서 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에서 무슨 반동사상 배격법이 나오고 무슨 이렇게 통제적인 법이 나오면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자신들이 지금 사회주의로 이렇게 가는 것에 맞는 새로운 규범들을 만드는 형태와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지금 막 긋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같이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조금 빗나가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함으로써 2021년도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규약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해외 동포들과의 통일 전선 연대를 대폭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해 이제 법제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데 한국, 미국, 일본 패스포드로는 북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현재 기본 방침입니다. 사실 근데 해외 동포들이 제일 많은 게 미국 지금 현실적으로 북쪽에 많이 가고 싶어 가야 되는 노년 세대들이 많은 게 일본인데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은 좀 있으면 풀릴 것 같고요. 한국을 제외한 외국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들은 북쪽의 관광이나 이러저러한 사업 목적, 교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또 그러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올 8월부터 저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그 세계 식량기구 총장이 북에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북쪽의 교류나 이런 거 목적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난 4월 달에 북쪽에 이 제안서를 넣었는데, 금방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평양에 들어가서 이러저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초청장이 나왔습니다. 그 첫 단계로 이번에 이제 FAO 총장이 들어가서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 단계가 되면은 해동포들은 패스포드에 따라서 독수리냐 대한민국 패스포드에 따라서 조금 저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측에 들어가고 관광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동포들이 이제 북쪽에 들어가서 북쪽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자연대 얘기는 처음에는 남쪽을 빼고 시작을 해서 북쪽의 입장이 조금 누그러지면 남쪽까지를 포함하는 형태로 해서 과거와 같은 6.15 공동회의나 범민련이나 이런 형태들이 아닌 조금 소프트한, 예를 들면 새로운 청년들의 어떤 교육 활동 프로그램이나 등등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지금 말씀하셨지 풀뿌리 또 젊은 세대의 어떤 맞는 형태의 이런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느슨한 형태의 3자 연대 조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게 현실적인 거고요. 북쪽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얘기를 했던 것은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그리고 각각 다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침대에 쓰는데도 웬만하면 좀 같은 침대 쓰자 이런 차원에서 통일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 좀 심하게 하면 한쪽에서 나 재혼했어. 이제 우리가 합치는 거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재혼했는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고 그냥 이게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관계가 좀 좋아지면 사실은 나 재혼 안 했어 라고 또 얘기를 하고 나올 것인지, 이 문제를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